네, 안녕하십니까. 라포에드 TV입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시 원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많이 찾아볼 건데 입시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든 시기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유튜브든 아니면 올라오는 글들 많이 보면 이 정보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보는 왜 이렇게까지 생각했을까 하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대학에서 평가에 참여했던 전 고려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담당하셨던 우리 배선호 소장님 모셔서 실제적인 구체적 사실과 함께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선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배선웅입니다. 이렇게 라프에듀 TV에 초청받아서 영광이고요. 저도 요즘에 한간에 떠도는 입시에 대한 많은 소문들을 들으면서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그게 기정사실처럼 어머님들이 믿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고 때로는 저한테 팩트체크 하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문자를 통해서 저한테 사실을 검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경험해왔던 진실된 정보들을 우리 원장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꽤 귀하고 든든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 이제 요즘 유튜브에서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형 설계를 하고 어떤 대학이 막 이런 전형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은 일반고 학생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들은 네. 특목고 학생들만을 위한 설계 전형이니 일반고 학생 지원하지 마시고 그런 학생만 지원하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인데,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전제된 사항이 뭐냐면 대학 설계부터 어떤 특정 집단을 포커싱하고 설계하는 전형 자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결과치를 놓고 보면 실제 특정 집단들이 어떤 전형들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들이 있으니, 그러면 이제 한번 궁금한 거죠, 박사님. 네. 실제 전형 설계를 할 때 어떤 집단을 목표로 전형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우연의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형을 설계할 때 가장 대학에서 고민하는 1순위는 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학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형을 설계해야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신만 우수한 전교 1등에서 뭐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을 내신으로만 뽑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고려대학교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전교 1등을 데려오고 싶어도 전교 1등 친구들은 좀 더 높은 대학들에 눈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은 내신이 우수한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내신은 조금 아쉽지만 그 아쉬운 내신이 이 학생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의 취지를 보면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자라는 취지에서 탄생한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좀 데려오고 싶어라는 거고요. 내신은 좀 상당히 부족해. 4등급 이하야.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취지에서 탄생한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조건 특목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야는 아니지만 전형을 설계할 때 그래도 내신이 아쉽지만 활동이 우수한 친구들을 뽑아갈 테야 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 지표, 진로 역량 지표, 공동체 역량 지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체 역량은 두 개의 전형이 똑같고 진로 역량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특목 자사 친구들이 선발이 많이 되고 전형 설계상에 있어서도 취지상에서는 내신이 부족하지만 활동이 우수한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그게 사실상 특목 자사고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형 설계 취지에서부터 이 전형으로는 과학고 애들만 뽑을 테야, 이 전형으로는 무조건 일반고만 뽑을 테야 라고 하지는 않아요. 특히 2028 이후에는 저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도 정성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고 친구들도 합격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현재 고3인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해까지 2028 초까지를 좀 고려해 본다면 교과 전형에서는 일반고 친구들이
대거 합격을 하겠죠.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사실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친구들은 어차피 교과 전형으로는 지원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든 대학에 통용이 되지는 않아요. 뭐 고려대학교나 중앙대학교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원화해서 운영해 왔던 대학들은 그런 취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과형, 그냥 학종형 이렇게 수시에서 두 개의 대표적인 전형만을 운영해왔던 대학들은 특목 자사고를 위해서 학종을 운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목 자사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서성한까지라고 생각하고요. 중경예시 중에서는 중앙대 정도까지, 경희대 뭐 밑으로 하면은 좀 그 대학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경희대, 외대, 이대, 시립대부터 동국대, 공국대 있는 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특목 자사고라고 해서 유리하게 설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4등급인데 붙었어? 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특목 자사고인 경우가 많죠. 왜냐면 학업 역량 자체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평가 지표보다는 활동의 깊이를 평가하는 비율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걸까요, 선생님? 그럼 어떤 거냐면 대학의 의도보다는 그 대학에 지원하는 표본 학생들의 수준 차이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평가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특목 자사고예요. 근데 내가 학부에 지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쉽지 않죠. 왜냐면 최저도 일단 걸려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입결을 보면은 1.89에서 끝났는데 나는 2.5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선뜻 지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3개년의 입결, 그 다음에 지원자들의 표본, 흐름, 추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이든 아니면 설명 현장이든 그리고 직접 꼭 상담이 아니어도 개별적으로 만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낮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눈에는 자기 욕심은 안 차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별로 각 학교 내에서도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별로 기록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아이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또 평가하는 분들은 또 골고루 다 고른 역량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또 한 번 신뢰성을 놓고 본다면 이런 점들이 조금 학부모님들에게는 학생들이 불안한 요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도 분명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워낙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학도 혹시 이런 것들에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도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입학사정관이 아니지만 어쨌든 애정을 갖고 입학사정관 일을 했던 저로서는 되게 속상한 말이에요. 사정관들이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표 자료들도 갖은 자료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줄 세우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A 고등학교에서 1번 아이와 2번 아이가 둘 다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2번 아이가 너무너무 우수한데 너네는 2번을 왜 떨어뜨리고 1번을 붙였느냐 이런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각 대학들마다 평가 지표 이름은 같아도 세부 지표를 구성하는 비율도 다르고 소지표도 다르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는 합격을 했더라도 이 대학교에는 불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의 결과를 평가를 하는 것은 대학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고요. 근데 결과 말고 과정을 그러면은 너희들은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기부가 기재되는 과정이 만약에 아이들이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과하게 어려운 내용이 있다거나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있을 때 신뢰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생기부가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가 작성을 해서 낸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주제를 다뤘어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이거 아이가 한 거 맞아?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기부는 되게 어려운 주제를 다뤘네. 이거 얘가 한 거 맞아? 하지만 했겠지. 왜냐면 아이가 생기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것도 한 분의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도가 높은 거죠. 물론 어머님들이 느끼셨을 때는 과목 선생님들마다 다 기대 스타일이 다르고, 뭐 우리의 수학 제일 잘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 세탁을 되게 못 써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영어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을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어쨌거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했던 영역들, 뭐 예를 들면 창체에서 어떤 책을 읽었다거나 어떤 활동을 했다라거나 어떤 글을 썼다라거나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함으로써 그거를 보완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학교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면접과 최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와 면접이라는 허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되게 만들어진 생기부가 있거든요. 제가 평가를 했을 때도 등급도 1.0이고 학생부도 너무 좋아서 떨어뜨릴 근거가 없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막상 면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합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 만약에 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신 게 시스템적으로 있냐라고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정관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생기부를 보다 보면 그 문장 속에 우리 행간의 의미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직접적인 걸로 약간 부정적인 기록들이 있는 생기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바뀌잖아요. 하나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기록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많은 평가를 통해서 이런 걸 발견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기록이 있는 경우가 있죠. 제가 봤던 기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학생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음 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멘트이기도 하고, 네, 선생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작성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정관들도 다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사범대, 저도 사범대 출신이지만 이렇게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일단 학생부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한 평가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단 한 분만이 이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장치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이가 참여했던 모든 과목, 그래서 한 과목마다 만약에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35명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A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친구를 그 한 줄 때문에 뭐 D나 F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이랬던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학생부도 우수하고 성적의 향상제도 우수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생기부에서 나쁜 말은 아니지만 한 과목 선생님께서 학생부를 한 줄만 써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언의 말씀을 다 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밑에 글은 없지만 그 밑에 얼마나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이후로 저희가 막 형사도 아닌데 그거를 막 추리를 해가지고 얘는 되게 별로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의 생기부가 본인의 실수든 아니면 선생님의 오해든 아니면은 뭐 필치 못한 뭐 갈등이 됐든 이렇게 한두 줄에 조금 부정적인 혹은 좋지 않은 긍정적이지 않은 멘트가 있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5학기간의 과정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다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극복 노력하는 모습이 기재가 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학생도 다음 학기 행특에서는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너무나 모범적으로 본인이 반성을 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통과시켜서 면접 때 만나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조금 이 질문은 학생들보다는 아마 컨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 부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을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들은 게 입학사정관인데 입학사정관은 우리 전임 입학사정관이 있고 흔히 교수님들로 대표되는 위촉사정관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 왜냐하면 1년 내내 전임 입학사정관을 두기에는 예산상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효율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로 보완 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그럼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을 서로 좀 좋은 평가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전임 입학 사정관하고 위촉 사정관하고 평가의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역인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그게 맞다면 여기에 대해 보완하려고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다른지 한번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입학 사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회사랑도 똑같아요. 어떤 회사가 시스템이 좋으냐, 사람이 좋으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신입사원이 와도 그 시스템대로만 하면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건 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입학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전임 사정관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될 여지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2명의 사정관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전임 사정관, 위촉 사정관 페어가 가장 이상적이고 위촉 사정관 교수님들끼리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명은 전임 사정관을 끼려고 되게 노력은 많이 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사정관들이 몸이 축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근데 특히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면서 더더욱 냉정하게 조금 평가 수도 제한을 두게 되었죠. 그래서 시스템을 잘 갖추려고 해요. 어떤 평가 시스템, 제가 말씀드린 평가 시스템은 그냥 이런 시스템, 정량적인 뭐 클릭하는 그런 뭐 소프트웨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이 요즘 아이들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 학교 현장은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뭐 이런 식의 사례가 있다면은 뭐 학업 역량에서 A부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은 진로 역량의 탐구력 뭐 혹은 심화 확장 부분에서는 뭐 C를 주세요. 이렇게 사례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전, 중, 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전 평가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눈높이,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이런 수준이고 왜냐면 어떤 교수님들은 눈이 되게 높으신 경우가 있고 어떤 교수님들은 또 아예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신 분도 계세요. 굉장히 본인이 옛날에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의 시절을 계속 생각해서 뭐 벡터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너무 교육 과정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다소 다단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 평가를 통해서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촉사정관, 위촉사정관이 페어로 했는데 조금 평가 간의 점수 차이가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시 재평가를 할 때는 전임사정관이 평가를 하는 식으로 보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촉사정관 분들이 어디서 그 소문이 출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의 제자를 뽑는다는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물론 대학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교수님들도 되게 바쁘시고 뭐 위촉사정관 분들께 평가 수당이 나가기는 하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오히려 외부 강의 나가시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불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도 만나셨던 위촉사정관님도 그렇고 내가 위촉사정관 해봤더니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저도 좀 여러 차례 듣긴 했거든요. 그런 이제 사례들은 굉장히 부분적인 뭐 피자 한 판 중에서 저는 끄트머리 중에 일부 굉장히 소수의 사례다. 너무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쭤보면 실제로 제가 어떤 방송을 보는데 이분도 이제 상상을 한 거 실제로 이제 그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어떤 거냐면 이쪽 사정관 분들을 이게 면접 평가든 아니면 서류 평가든 할 때 그렇게 투입을 할 때 학교별로 자기 학교 전공 그러니까 자기 그 전공에 투입하는 학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공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공정성에서는 자기 학과는 교수님들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방송을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건데 왜냐하면 그분이 꽤 유명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사실적인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최초의 그 입학 사정관 제도로 선발을 할 때는 이제 당연히 그 출신 교수님들께서 해당 학과에 지원하는 아이들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야지 그 학과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한 6, 7년 전에 그 학종에 대한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입 전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굉장히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대교협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고교 블라인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가할 때 외부 위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만든 것도 있었고, 근데 그때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사정관 분들 위촉을 할 때 해당 학과를 선발하지 않고 서로 다른 과를 선발을 하도록 하라라는 지침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침은 나왔지만 의무화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규모가 큰 대학은 뭐 학과별로 단대별로 이렇게 교수님들을 2명씩, 3분씩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대학은 단대에서 한 분도 위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학과 교수님이 어차피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 조금 유야무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정성 시비가 붙었던 거는 이제 서로 아름아름 해가지고 아는 친구들을 이제 뭐 이렇게 뭐 저거 좀 뽑아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시비였었는데요. 그 고교 블라인드가 되고 면접에서도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조금 불식이 되면서 지금은 되도록이면은 본인의 학과를 이제 교수님들 본인께서 선발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면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결국 사람이 문제인가 제도가 문제인가 싶은데 그래도 사람은 자기하고 관계가 조금 더 있을 때 예정을 쏟더라. 자기 제자를 자기가 뽑을 때 조금 더 정성을 들이더라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맞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수당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제자 뽑는 것도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면 이제 입학사정관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전임 입학사정관 분들이든 거기 나와가지고 생기부서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것만 본다라고 하지 않고 생기부 기록 이면에 그 학생을 보려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본다, 또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본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그냥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약간 사실 너무 문구에 집착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법률을 해석할 때도 법률에 나와 있는 문헌 자체를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헌 이면에 있는 법 취지나 이런 걸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해석 결과가 굉장히 다른데 이것도 좀 약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다뤘던 선생님들의 기록이 좀 안 좋은 기록조차도 그래도 얘 다른 모습들을 보니 이 학생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추론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록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일단 평가를 하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즘 이제 계속 이제 AI 기록이든 뭐든 이거에서 좀 많이 문장력이 상향 평준화됐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거 좀 의심되는데 라고 해도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기록해 주었으니 일단 신뢰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의심을 눈치로 약간 이제 감점 요소를 가지고 하는지 이건 이제 평가자의 실제로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기부 기록을 AI가 작성했을 때 챗GPT 작성 의심률, 뭐 작성률 이렇게 지표로 뜨게는 해놨지만 그걸로 감점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걸로 감점을 하면 되게 웃긴 게 사실 10년 전, 20년 전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도 사실 학생부는 복붙이었거든요. 이제 비슷한 문구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면서 일부 단어만 바꿔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그게 문제시 되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업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학생 개별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 서로 간의 기록, 같은 수업을 들은 아이들끼리도 기록이 서로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뭐 AI의 윤문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을 대학이
학교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AI가 쓴 보고서로 세특의 자기평가서를 내고 아이가 낸 자기평가서가 고스란히 학생부가 된다면 그거는 AI가 쓴 것이 전달돼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학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일 것 같아서 다만 사령관들은 우선은 AI로 탐구했을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일단은 않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고 최근에 교육부 지침에서도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진행하도록 지침이 조금 더 엄격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가 나타나더라도 이거를 의심부터 하기보다는 이런 주제를 했구나. 근데 얘가 왜 이거를 하게 됐을까에 대한 맥락을 따지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3학년에 얘가 항생제를 새롭게 개발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AI에 의해서 누군가의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원래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를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기록의 행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학년 때도 약간 보건 아니면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고 2학년 때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가 3학년에 갑자기 항생제가 등장했다. 그러면은 조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맥락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어려운 주제가 빵 하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냄새는 난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정관들이 점수를 감점을 한다거나 뭐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거 혹시 AR을 쓰셨나요?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면접 때 검증을 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주제로 탐구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되었고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그 어려움은 없었나요에 대한 답을 잘 해야 되겠죠. 면접 시간에 사실 충분히 이제 대학 측도 일단 서류 평가 기간에는 일단 그냥 충분하게 신뢰를 한 상황에서 그래도 혹시 약간 볼 수 있는 것들은 면접을 통해서 걸러낸다. 그럼요. 네.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정관일 때는 전혀 몰랐고 이제 밖에 나와서 약간 조금 안타깝구나 이런 현실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나서 이제 현직 사정관들하고 만나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닐 거야. 그렇죠. 네네. 네,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각자 처한 상황에서 또 다른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사실 글도 많이 쓰는 거고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 소재 중에 하나인데 우리 대학 알림위에서 보통 서류평가 입학사정관들이 서류평가 시간들이 공개가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평균 시간만큼의 참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로 학생 한 명별로 그 정도 평균 시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이제 보통 누가 봐도 합격할 애가 하고 누가 봐도 떨어질 애는 빠르게 그냥 결정된다. 근데 약간 애매한 학생들에게 좀 더 그 시간을 나눠서 분배하다 보니 그 학생들은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여기에 대해서 실제 평가적 입장에서는 어떤 것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류 평가 시간은 인당 몇 분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주어진 페이지를 다 읽다 보면 최소 6, 7분은 걸리고 이제 꼼꼼히 읽다 보면 20분, 30분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평균 시간은 30분이 안 되니까 좀 그걸로 의심을 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뭐 시청자 분들께서 내가 입학 사정관이에요. 나는 100건을 뭐 일주일 만에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칼퇴해야 되니까 막 빨리빨리 했어요. 그러고 점수를 대충대충 매겼어요. 그러고 통과되면 그만인데요. 나와 똑같은 지원자 풀을 또 다른 분이 평가를 해요. 그리고 점수 차이가 너무 크면은 그거는 살짝 사령관으로서 조금 뭐랄까요?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게 내가 이 대학으로 왔으면 이 대학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약간 성과급으로 따지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3차 평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학의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내가 A뿔을 줬는데 만약에 또 다른 분이 C를 줬다 이거면은 진짜 좀 사안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몇 점을 줬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볼 수 없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성적이 터무니없이 낮은데 성적이 낮은데 학생부가 좋으면 또 꼼꼼히 보게 되는데요. 성적도 별론데 학생부도 다 나열식이고 그냥 학교 활동밖에 없고 이 아이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빨리빨리 스킵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5분이고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3배수, 4배수의 경계에 걸려있는 애들은 저는 진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오히려 성적이 굉장히 1.0으로 우수하고 학생도 굉장히 우수한 친구인 경우에는 한 번 읽고 얘는 A뿔이야, 얘는 B뿔로 내려갈 게 없어 하고 걔는 오히려 A뿔로 통과를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은 1배수의 아이들은 아니에요. 2배수의 아이들 혹은 3배수, 4배수의 아이들이 그 대학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평가해서 얘를 4배수로 내려버려서 3배수에 있었으면 면접을 봤을 건데 4배수로 내리는 바람에 면접을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되게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로 봤을 때 어떤 대학 어떤 사정관은 3분밖에 안 본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저도 현장에서도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회사에서도 직원 100명 있으면 다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진 않잖아요. 한 명은 계속 커피 마시고 담배 태우고 이렇게 땡땡이를 치듯이 모든 사정관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그 중에 일부 일탈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기사에서 몇 분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생기부를 왜 다 보냐, 어떻게 다 보냐 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든 사람 사는 집단이다 보면 사람이 꼭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그 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나쁜 제도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노력한다. 네네. 너무 짧게 평가를 끝내버리면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너무 짧았다. 그쵸, 그쵸. 그리고 그 기사에 올라가는 서류 평가 시간은 대학에서 대교협에 제출하는 평가 시간이고요. 평가 시간은 사정관들이 저 평균 몇 분 했어요, 저 평균 몇 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시간을 로그 기록으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을 할 수 없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평가 시간은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나열형 세특이 이제 안 좋다고 놓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3, 4년 전에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제 각 대학별 입학처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실제로 세특이 나열형 세특이 좋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세특이 좋은지에 대해서 상위권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열형 세특이 장점일 때도 있고 이렇게 성장 서사역이 좋을 때도 있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발표를 하고 이게 책까지 이렇게 발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나열형 세특도 괜찮은가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시대적 흐름을 놓고 보면 그때는 확실히 이제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더 심화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성장 서술형으로 적어내자니 이 학생들은 손에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고 선생님들도 꽤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상향 평준화된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는 꼭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열형과 성장 서술형의 차이 이런 문제인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나열형 세특만 있으면 불리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인데요. 그 앞에 생략된 말은 그 지원자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자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죄다 학교 활동에 대한 것만 있으면 예를 들면 생명 존중 교육을 들었다, 자살 예방 교육을 들었다 이거는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업도 과세특이 너무 과목 자체에만 충실하게 있으면은 그건 사실 전교의 아이들이 다 듣는 수업이고 다 똑같은 세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생기부는 영화 같은 생기부예요. 이 아이의 모습, 이 주인공의 모습이 되게 잘 보이는 그런 생기부를 좋아하는데 나열형 세특은 아이의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아요. 나열형 세특이 괜찮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통합과학에서 이 아이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과탐실에서는 그 잘 드러난 특징이 조금 나열형으로 보완이 되었을 때는 아무 상관없죠.
뭐 사회 과목에서 이 아이가 국제 시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 깊이 있는 하나의 소재를 통해서 나왔어요. 뭐 러우 전쟁이 됐든 뭐 피난민이 됐든 기후 난민이 됐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3학년 때는 나 이거 말고 국제 관계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어 해서 뭐 경제 수업을 들어서 뭐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그다음에 뭐 한국과 일본의 관계, 미국의 관계 뭐 각각 4가지, 5가지 나열을 했다 하더라도 앞단에서 이 학생의 심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나열형 채택이 나왔을 때 조화를 이루어서 괜찮아요. 근데 나열형만 죄다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학교에 대한 평가를 사정관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성장 서술형에서 심화 확장된다라고 하는데 이 심화 확장된다는 것들도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 심화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는 이제 블룸의 사고력의 위계를 보면은 우리가 지식을 처음에 학습을 할 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역학이란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서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그건 이제 상위보다는 하위의 사고력을 완성을 한 거죠. 근데 이거가 좀 더 발전이 되려면 이제 응용을 하고 분석을 하는 단계에 이르르고 가장 최상의 단계가 창조의 단계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과학 시간에는 역학의 원리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니까 어떻게 그 날 없는 선풍기 뭐라고 하죠? 회전 네네. 무풍 선풍기 아닌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날이 없는 선풍기의 원리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냥 그러면 기존에 날이 있는 선풍기와 날이 없는 선풍기는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배웠던 과학적인 지식을 응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심화 확장인 거예요. 그러면 3학년 때는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좀 더 새로운 아주 나만의 참신한 이런 새로운 선풍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요즘에 막 보니까 옷에도 막 선풍기를 넣어서 다니고 하더라고요. 너무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물리학적인 지식을 학습을 해서 응용하는 노력이 뛰어나다라는 면에서 학업 역량에서도 평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기계공학과에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공학도로서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우수하구나라는 점에서도 우수하게 평가가 되겠죠. 근데 저는 또 국문과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저는 박재삼이라는 시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나의 시인을 좋아한다라는 것도 심화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1학년 때는 그냥 서정시란 이런 것이구나, 서정시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2학년 때 박재삼이라는 시인을 배우고 나서 박재삼 시인의 특색에 대해서 내가 5개의 시를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학년에는 그러면 박재삼 시인처럼 이렇게 조금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화에 변형해서 하는 시인은 또 누가 있을까? 다른 나라의 시인을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시인, 특히 뭐 MZ 시인 중에서도 찾아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관심사를 심화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심화 확장은 어렵지 않아요.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요. 그 생기부에는 임팩트가 있는 여러분만의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나만의 질문, 나만의 키워드.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린 선풍기가 됐든 뭐 휠체어가 됐든 박재삼 시인이 됐든 나는 새로운 영어 교육을 좀 개척을 해 나가고 싶어. 우리나라 애들은 12년을 영어를 공부해도 샬라샬라 말을 잘 못해. 그래서 그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좀 뭐 이렇게 따라 만드는 형식의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궁금했던 것들을 생기부의 곳곳에 녹아내면은 가장 이상적인 생기부가 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사실 소재거든요.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들이 특히 부모님들도 걱정하시고 하는 것들이 수행평가가 나오고 뭐 하면 소재 찾는데 굉장히 많은 새벽까지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매번 고민하는 이유가 같은 소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번 다른 소재를 찾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네. 과연 이제 같은 소재를 반복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다양한 소재를 쓰는 게 괜찮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같은 소재를 반복해도 괜찮죠. 같은 소재를 반복하더라도 심화만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같은 수준의 같은 소재가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게 반복되는 것은 약간 중딩 같아요.
저는 고등학생의 생기부는 고등학생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자료조사만 뭐 드립다 여러 번 했다라고 해서 아, 나 활동 많이 했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 1학년 때는 자료조사를 했으면은 2학년 때는 나만의 문제의식으로 발전시켜서 뭐 친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아니면은 내가 봤었던 그 기사의 원데이터를 찾아와서 통계도 한번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다각도로 반복해 나가면서 조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소재가 필요한 것은 저는 딱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여러 씨앗을 뿌려놓는 게 좋죠. 왜냐면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1학년 때는 의대를 가겠다고 한 반에서 한 10명 정도는 다 의대 지망생이잖아요. 근데 의대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씨앗들을 여러 개 뿌려놓고 2학년 때 그 중에서 한 2개 3학년 때는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점점 심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요. 그리고 소재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본인이 관심이 없는 학과를 취업 때문에 혹은 성적이 잘 나오니까 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학과면은 소재가 넘쳐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최근에 이슈가 뭐지? 이런 걸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관련된 뉴스를 찾아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는 정부 홈페이지도 많이 봐요. 정부의 국책사업 이런 거 홈페이지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뭐 바이오 분야도 됐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철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뭔가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무언가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를 빨리 찾는 게 다른 아이들의 생기부보다 나의 생기부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제 사실 이건 제가 갑자기 이제 들어오면서 제 했던 그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1학년 생기부도 2학년 생기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록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탐구 활동을 한데 거기서 이런 아쉬움을 느끼고 향후 어떤 거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힘 이런 문구들이 보통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심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좋은지. 근데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그 포부를 밝혔지만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도 밝혔지만 그 2, 3학년 때 보면 그런 계획 실천들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실제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후속 계획을 밝혔으면 진행을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러면은 그게 서로 공고하게 스토리가 딱 만들어지거든요. 1학년에 A 활동을 하면서 B에 대해서 후속을 밝히고 2학년에 B를 하면서 B 다시에 대해서 좀 후속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서 나타나도 되고 교과에서 한 게 비교과에서 나타나도 돼요. 후속 활동을 좀 너무 남발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다 후속 활동을 계획을 해놨는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해버리면은 그거는 뭔가 심화 확장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이것저것에 대한 오지랖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모든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교육제도에서 평가적 그 목적 자체에서 약간 아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기부의 진로 변경에 관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대학 측에서는 항상 일관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진로 변경이 돼도 괜찮다. 거기에 개연성만 들어가면 충분히 불리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꽤 조금 그러니까 학부모인 학생 입장에서는 의심할 거나 조금 더 그런 눈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별로 어떤 대학들은 실제로 진로가 변경된 사유의 그런 학교들은 아예 합격한 이력들이 거의 적은 학교도 꽤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진로 변경이 괜찮은지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하고 만약 이게 괜찮다고 하면 그 개연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괜찮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격인 것은 아니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로가 변경되었다라고 해서 떨어뜨리지는 않아라는 거지 진로가 변경돼도 1등으로 합격할 수 있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세 가지 지표가 있을 때 뭐 30, 40이 됐든 40, 30이 됐든 어쨌거나 진로 역량이 차지하는 게 30% 이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지표를 차지하죠. 그런데 공동체 역량은 사실상 크게 변별이 되진 않아요. 뭐 A뿔 A, B뿔 B 제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B에서 B뿔 정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업 역량은 성적에 따라서 뭐 쪽쪽쪽 벌어져요. 근데 진로 역량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진로 탐구 활동의 깊이랄지 다양성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편차 중에서 3년간 같은 진로를 누적해 오면서 심화해 온 친구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거고요. 진로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보이는 친구가 그 다음 점수. 1학년 때는 이거였다, 2학년 때 이거였다, 3학년 또 바뀌었어. 다 바뀌었는데 다 수준이 얕아. 하면은 그 친구는 불합격인 건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뭐 고등학생인데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요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왜 진로를 못 정해요? 저는 좀 반문하고 싶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진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거는 나이만 먹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모르는 친구들은 대학생 가서도 모르고 대학생 때 모르는 친구들 회사 가서도 몰라요. 여전히 진로를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저는 하나의 진로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로 변경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대학의 속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진로 역량이 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진로 역량의 퍼센테이지는 뭐 20, 30이지만은 우리는 학업 역량이 훨씬 중요해. 왜냐면 진로 역량 지표에서도 그 해당하는 교과, 그러니까 우리 학과 모집단이랑 관련된 권장 교과목에 내신이 한 번 더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학업 역량에서는 교과에 내신이 들어가고 진로 역량에서는 관련된 교과에 내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학은 내신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런 대학들은 뭐 진로 바뀌어도 관련된 교과 성적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진로 역량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내신보다는 활동 위주로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경희대도 그렇고 숭실대도 그렇죠. 근데 그 대학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다만 그 관련된 활동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3학년에 갑자기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뜻이 없었어요. 원래는 의대에 지망했다가 의대 안 될 것 같아서 간호학과로 틀었다가 간호학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내 취향이 안 맞아. 그래서 그냥 뭐 수학 선생님 혹은 과학 선생님 이렇게 진로를 바꿨다. 근데 진로가 바뀐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사를 희망을 했으면은 그 교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의사를 희망했어도 뭔가 친구들을 가르치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게 누적이 되어 있으면 괜히 갑자기 교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얘는 1학년 때부터 원래 다른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거를 좋아했었구나. 그래서 교사를 희망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개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보통 학생들 학습 진단 컨설팅도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기부를 같이 보면, 아까 진로가 왜 없냐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더 좀 신뢰를 같이 보내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잘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는 것은 고등학교 이전에 아이들이 독서 경험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는 사실상 굉장히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이 학생들이 조금 그런 경험들이 부족한 아이들이 막상 고등학교 와가지고 뭐 조금 진로가 뭐 하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이 결국 학업적인 면에도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진로에 대해서 많은 학교들이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각 대학의 처한 이슈 때문에 진로 역량의 퍼센티지를 굉장히 높이 두는 대학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수행평가는 아직도 여전히 진로와 관련해서 이런 걸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 있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네, 진로 역량의 지표가 굉장히 높고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진로 역량 지표를 대거 늘렸고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우수성을 평가를 하는 질문 중에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은 진로랑 관련된 문항이에요. 그래서 진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로가 좀 없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진로 결정했는데 바뀌었어요. 하는 이 모든 친구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요. 우선은 자기의 강점에 있는 과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목이 다 우수하다 그러면 뭐 너무 좋죠. 교대를 가도 되고 이대를 가도 되고. 그런데 저는 수학은 확실히 잘하는데 영어를 좀 못해요. 뭐 이런 친구가 있다거나 과학은 좋아하는데 수학은 못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강점 과목을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서 그 과목을 좀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숫자도 좀 늘리고, 그러니까 단위수도 좀 늘려서 다른 과목들보다는 이제 수학을 조금 더 많이 늘리면 총 내신으로 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수학에서 약진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과세특에 있어서도 그 해당 과목에서 충실한 세특도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자기가 배운 거를 바탕으로 얼마나 응용을 하고 새롭게 재창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력이 나와주면 꿈은 계속 바뀌었을지라도 이 친구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응용해 나가는 학생이구나 라는 인상에서 진로 역량 측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면 이제 가장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대치동도 저희 대치동도 그렇고 또 다른 방송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2학년에서 생기부 기록은 다 끝난다. 왜냐하면 3학년에 가서는 내신 과목도 적을 뿐더러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3학년 때 그렇게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2학년 생기부가 끝난다. 2학년 때 보고 아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로 과연 평가 입장에서는 3학년 생기부 기록이 네.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되는지 이 부분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생기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3학년 생기부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목표의식이 점점 뚜렷해지고 내가 선택한 과목도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에서 이 아이가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가 사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1학년 때는 생기부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보통의 평범한 일반고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복부식 생기부도 많고 예인지 제인지 개인지 알 수 없는 생기부가 되게 많아요. 그냥 다 같이 참여한 활동들을 기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차별화된 매력이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우수성이 나오면은 그 친구도 얼마든지 학종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3학년 생기부는 안 본다 해버리면은 2학년 것만 가지고 오로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3학년 생기부가 중요해요. 하지만 3학년 생기부보다는 2학년 거가 중요하대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정관 분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3학년에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챙겨야 되는데 언제 탐구 활동 하고 있나요? 라고 말했을 때 3학년들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게 그렇게 와해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통상 생기부는 점점 심화돼요. 그래서 3학년 생기부가 제일 좋아요. 3학년 생기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학기 생기부를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 2학년의 생기부를 본인이 놓고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서는 학업 역량이 잘 드러나, 여기서는 진로 역량이 잘 드러나.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진로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혹은 나눔과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한다면 3학년 1학기에는 그 부분들을 좀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생기부 이제 서류 평가를 끝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면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한번 짚어볼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문항을 구성할 때 조금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생기부 서류 평가를 하는 분들이 면접 문항을 구성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그냥 실제 면접장 들어갔는데 제 생기부와도 관련 없이 그때 보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면접 문항 구성은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각자가 즉 서류 평가할 때 이미 만들어질 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그때 면접 들어가서 볼 때하고 그러면 실제로 평가관으로 들어가 본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평가하는지 이것도 한번 그러면 평가자의 시선을 학생들이 알면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문항은 예전에는 일단 기본 문항이 있어요. 가장 심혈을 기울인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했던 과목 무엇인가요? 싫어하는 과목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런 기본적인 문항만으로도 10분이고 20분이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문항들로도 충분히 변별이 되었었는데요. 요즘에는 학생부가 굉장히 질적으로 평준화,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었던 내용이 이거를 이 친구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혹은
이거 이 친구가 진짜로 한 거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다. 이제 서류에서 감점을 하지는 않지만 면접을 통해서는 검증을 해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류 평가를 할 때 면접 시 확인사항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친구 AI 개발 한번 해봤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면접 시 확인사항에 남겨놔요.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이 그 면접 시 확인사항 질문을 보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류 평가를 하면서 그런 면접 시 확인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서류 평가를 하게 된 사람이 면접을 하지 않은 이상 그 면접관이 이날 처음 그 생기부를 보게 되는 셈이죠. 근데 그랬을 때 아이들은 좀 제대로 안 보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라는 지금 리액션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요즘엔 어떻게 하냐? 이제 평가가 끝나고 이제 평정이 하는 과정이 있죠. 이 중에서 3배수를 점수를 내가지고 이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하는 그 상간에 면접관들을 배정을 하고 한 3일, 4일 이렇게 주면서 그냥 그때는 서류 평가가 아니라 면접 문항만 발굴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문항들을 하면 좋겠다 하고 사전에 문항을 발췌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뭐 4개, 5개 문항을 발췌를 해놓으면은 이제 면접관이 그거를 보면서 면접 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통 문항만으로 하더라도 제가 면접관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는 저는 3분 안에는 좀 변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괜찮다. 이 친구는 좀 뽑아도 되겠다. 이 친구는 우리 대학이랑은 안 맞는 것 같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 문항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학생부를 꼼꼼히 보면서 저는 이제 한 줄마다 문항 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진짜 100개도 넘게 나와요. 그래서 예상 문항을 만들어 보고 답변도 본인이 한번 해보고 그거 외에도 기본 문항이 늘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돼요. 요즘에는 생기부 문항만 나온다던데 해가지고 기본 문항,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싫어하는 과목이 뭐예요, 이런 것들 그냥 완전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본인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이러면 또 친구들이 당황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기부 분석을 열심히 해갔는데 막상 면접관이 본인의 단점이 뭐죠 하니까 어버버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학기 말에 고등학교 3학년 생기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계속 이제 바쁜 시즌이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이제 7월 달 이때 가장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학생에 도움이 되는지 이걸 한번 평가자적 시점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선생님 저 이제 뭐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수능 준비해야 된다. 수능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 그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좀 강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6장 중에서 최저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친구들.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하세요 하는데 면접도 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저는 2학기 거 그래도 버리지 말고 2학기 성적도 잘 나오면 다음 해에 한 번 더 트라이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2학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3학년 2학기는 끝이야. 이제 나는 재수 절대 안 해 라고 하지 마시고 2학기에도 과목 선택도 잘 해놓으시고 성적 관리도 잘 해놓으면은 의외로 완전 우상향 해가지고 3학년 2학기에 환상의 점수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재수 하에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거 뭐 수능 준비, 그다음에 3학년 2학년 내신 관리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3학년 1학기 생기부를 마무리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생기부 학생들이 수정 하나도 안 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막 이제 막 자기평가서 모든 과목 자기평가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방학 전까지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생기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마다 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런데 남의 학교, 남의 떡 보지 마시고요. 일단 주어진 환경에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뭐 생명이 되게 중요해. 나는 생명 이 과목 세특이 너무너무 중요해 하면은 평상시에 관계가 좀 좋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제가 생기부에 이 탐구 활동 꼭 넣고 싶은데 혹시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쓰면은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체크리스트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내 학생부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고 좀 점수가 낮은 부분을 3학년 1학기에 보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 우리 배선우 소장님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 또 많은 전임 입학사정관이라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입학사정관 분들마다도 보면 회사에서도 우리가 사장으로 있다 그만둔 사람, 뭐 임원으로 있다 그만둔 사람, 부장으로 있다 그만둔 사람 아니면 알바로 있다 그만둔 사람들이 각각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그렇다. 좀 충분히 그 입학사정관인 건 알긴 하겠지만 조금 깊이가 얕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배선호 소장님은 꽤 깊은 영역까지 연구하시고 최근까지도 그냥 보통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하시는데 그것들을 오늘 잘 혼란스러운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뭐 당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조언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고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팅 일을 오랫동안 한 것은 아니지만 뭐 원장님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정보인데 그 목소리가 크다 보니 그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좀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오픈 채팅을 따로 운영할 여력이 없어요. 사실 너무 바빠서. 근데 최근에 또 오픈 채팅을 열어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아리까리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한다. 도대체 뭐가 맞냐? 이런 게 헷갈리실 때는 오픈 채팅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꼭 이제 하실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대학이 발표하는 그걸 좀 신뢰하도록 하고 흔히 뭐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 빅마우스라고 하는 분들 신뢰하지 말고 대학이 발표하는 걸 첫 번째 신뢰하고 그게 너무 궁금하시다 하면 뭐 라포이드를 문의해 주시든 우리 배선호 소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든 하면 조금 더 사실에 근접하고 사실에 가까운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